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인생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핵심 주제에 관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요한 변호사입니다. 매물을 직접 가서 확인하셔라, 꼼꼼하게 살펴보셔라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시에 사기를 피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 5가지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만을 담은 영상을 오랜 기간 벼르고 별러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시청하셔도 부동산 계약 시 모든 주의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세세하고 꼼꼼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부동산 법적 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기나 사고의 모든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기나 사고는 일반 정상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계약 상대방이 나를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달려든다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공모해서 기망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서 갑자기 계약 상대방이 변심을 해서 계약을 깨자고 덤비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건 사고 역시 100건 중에 1건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한 건을 당하지 않고자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또 방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전부 실제로 제가 처리하거나 수행하거나 상담한 사례들만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망라해서 총정리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카테고리 5개로 정리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 확인하기, 두 번째로 계약 당사자 본인의 의사 및 대리인 위임장 확인하기, 세 번째로 친족, 지인 부동산 매입하지 않기, 네 번째로 법률적 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기, 5번째로 물리적 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기,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또 지적도나 임야도 등 공적 서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나 딸, 사위가 계약 체결 장소에 나온 경우, 또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해서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 체결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들은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재된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대리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권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등기부상 소유권자, 즉 계약 당사자를 그 사람으로 확정하고 그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회 문제가 크게 이슈된 신탁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신탁된 주택들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젊은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큰 사회 문제가 공주파 방송 등에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탁제도는 서민을 보호하고자 생긴 제도인데, 지금은 신탁계약 후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이나 시공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때문에 서민 보호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신탁이 서민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갑구에 기재된 사람이 소유권자이므로 다른 사람인 시행자나 실제 건축한 건축주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고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A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 대금을 대출받거나 또는 PF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관여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등기부당 소유권자는 예를 들면 한국자산신탁이라든지 KB부동산 신탁, 무궁화 신탁, 하나자산 신탁 등의 신탁회사로 등기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 신탁사가 바로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한 것이고, 소유자에게 또 보증금을 입금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자인 종전 건축주가 돈에 떠들리거나 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로 공인중개사와 공모해서 선량하고 법을 모르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등기부당을 정확한 소유자로 확정하고 그를 계약 당사자로 삼아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종중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도 등기부당 소유권자는 종중일까요? 종중원일까요? 바로 종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원 개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신탁했다고 하면서 종중회장과 공인중개사가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나중에 갑자기 종중원이 등장해서 종중 소유가 아니라 자신 소유, 종중원 개인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종중원 자신은 선조 때부터 고유한 소유였고 또 과거에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개인 소유 재산이다, 종중재산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종중원이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야말로 황당한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종중원 개인을 계약 당사자로 기재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실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가등기권, 이런 등기부상의 법적 부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 부담이라고도 하고 또 등기부상의 장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도인에게 다 삭제하라, 말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잔금일자까지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그런 등기부상의 부담이 있다면 그 물건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통상은 잔금기일까지 등기부상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권을 전부 다 말소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 실무입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잔금을 대출받아서 지급하려고 할 때 은행 측 법무사가 잔금일자의 부동산 중개사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를 했다든지 가처분을 했다든지 또 가등기를 했다든지 그런 등기부상의 채권자들로부터 가등기 말소서류, 가압류 말소서류, 가처분 말소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행한 채권자, 가처분을 행한 채권자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 일자에 맞추어서 가압류 말소등기, 가처분 말소등기가 한날 한시에 행해질 수 있도록 매도인, 매수인, 또 은행 측 법무사, 또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 이렇게 사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일정을 조율해서 한날 한시에 해결을 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당시에 한 번 발급받고 또 잔금 지급 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서 이중으로 체크해야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 공적 장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반 건축물이 아닌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건축물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이나 용도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단속이나 적발이 안 되어서 건축물 대장이 아직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안전하다고 해서 항상 100% 안심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선 첫 번째로 면적 비교를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면적 기재가 각 층별로 동일한지 다른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외관을 살펴보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면적 기재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층, 2층, 3층의 면적 기재가 다른데 건물 외관상 보이는 것은 일자 건물, 통짜 건물인 경우,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면적 이외에 용도도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각 층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층 용도를 확인할 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으로 가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확인할 공적 장부, 공적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적도나 임야도입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확인하셔야 되고, 임야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도는 땅의 모양이 그림으로 나오는 것인데, 땅의 모양도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또 위치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근 토지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합니다. 인근 토지와 경계가 과연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담벼락 등이 침범을 했는지 여부를 비교해서 체크하는 경우에 아주 지적도가 유용합니다. 지적도상의 토지 모양과 현실에 눈에 보이는 모양이 다르거나, 또 인접 건축물에 의해서 일부 침범이 되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측량을 의뢰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사려는 땅의 모양은 현장 확인 시 육안으로 주택이 앉아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땅으로 보였는데, 지적도상 타원형이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또는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상 인접재지들과 위치나 모양, 면적을 비교해 보면 내가 사려는 토지는 작은데 실제로 보면 넓은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인접 국공유지라든지 또는 인접 개인 토지를 문안으로 점유하고 넓게 경계를 설정하고 울타리를 설정해서 또는 담장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다가 나에게 파는 것임을 속히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빈도로 경계 분쟁 상담을 합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 또는 과거에 매수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 면적이 지적도보다 넓다 또는 좁다, 또 인근 주택이 우리 경계를 침범해 있다, 내 땅이 40평인데 인접 토지 건물이 10평을 침범해서 내 땅 10평이 줄어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경계 관련 상담을 하게 됩니다. 10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닌데 집을 살 때 왜 이것이 체크가 안 됐을까요? 워낙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특히 구시가지인 경우에는 제대로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10년을 살아왔다가 인접대지 소유자가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측량을 했는데 새롭게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분쟁이 불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종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다소 오래된 구시가지의 경우, 또 면적이 30평, 40평, 50평 이렇게 작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면적과 실제 토지 면적,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대지 침범 분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수하는 순간 바로 인접토지 소유자와 분쟁의 시작점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적도 외에 다음 지도상의 위성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성사진도 함께 옆에다 놓고 인접 토지와 위치나 면적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5가지 주의사항 중 두 번째 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사고는 거래 상대방인 계약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사례입니다. 대리인이 나와서 대리를 하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나 몰라라고 하는 경우, 나는 대리인한테 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권 대리 사고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리인이 대리 권한이 없이 함부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 장소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적 사고의 위험성, 분쟁의 개연성이 제 판단에는 체감적으로 확률상 20배 내지 30% 정도로 높아지는 걸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제 자신이 어떤 계약 체결 장소에 나갔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 본인이 안 나오고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대리인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위험성, 분쟁 가능성이 수치적으로 20배, 30배 높아지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저의 자산, 거래대금을 잘못하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간 저의 가족, 특히 제 와이프에게도 예민해지고 중개사무소 중개인에게도 날카롭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신혼 때 저희 와이프와 함께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소유자가 할머니였는데 그분을 나오라고 미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할머니가 안 나오고 사유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중개사무소에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크게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동석에 있었는데 그 상황은 또는 법적 위험을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하고 해서 제가 참 입장도 곤란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워낙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 사건 사고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미리 신신당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결국 그 자리에서 소유자인 할머니하고 직접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핸드폰에 통화내역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또 그 상황을
다시 메모지에 그 자리에서 제가 메모를 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중개인의 확인 서명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사고도 100건 중에 한 건 발생하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판사님, 검사님도 전세 계약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중에 계약 당사자 본인이 나는 몰랐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리인이 성심성의껏 나서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대리인도 나 몰라라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사라져 버릴까요? 보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처리하거나 상담한 사례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사례입니다. 제 후배 부모님이 송파구의 식당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주로 아들 사장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 후배 자주 그 식당을 방문해서 그 아들 사장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후배 부모님은 경기도 광주에서 20,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농사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식당 아들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과 제 후배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전답 과수원을 교환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부모님은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식당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또 그 아들 말에 의하면 매월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노후 대비로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제 후배 부모님이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환계약은 일반 매매계약보다 분쟁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자기들끼리 자주 보던 사이라서 부동산 중개소를 관여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송파구의 식당 자리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상 노인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는 누가 돼야 되나요?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 노인 사장님이 계약 당사자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환계약서 작성 자리에 노인 사장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장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부모님은 식당에서 자주 봤었고 또 친하게 인사도 나누는 사이였고 노인 사장님과 아들 사장님이 같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 사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 대리권도 아들에게 수여했다라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사장님 대신 아들 사장이 교환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교환계약에서 서로 등기도 서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난리가 났습니다. 식당의 노인 사장님이 갑자기 나는 내 식당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처분한 사실도 없다. 내 아들에게 내가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 왜 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내 아들과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것은 무권대리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노인 사장님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인 사장님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후배 부모님이 넘겨간 식당 토지와 건물을 가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소했을까요? 위 사건에서 제 후배 부모님은 식당 노인 사장님이 아들에게 대리권을 실제로 수여하였고 그 대리권을 가진 아들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적법 유효한 교환계약이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체결 장소에서 계약 당사자 본인, 소유권자 본인인 노인 사장님과 통화를 하거나 처분 의사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또 위임장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제 후배 부모님은 패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자주 방문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고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 본인 의사 확인, 또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결국 제 후배 부모님은 송파구 식당 건물과 토지의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다시 또 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교환계약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경기도 광주의 전답 과수원 등기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 만일에 교환계약이 아니라 일반 매매였다고 하고 또 매매대금을 아들 사장에게 지급했다든지 아버지 계좌를 입금했지만 아버지 계좌를 아들 사장이 관리하고 있다가 돈을 빼서 사라져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돈을 회수하기가 크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족관계라고 친한 사이라고 해서 등기부상 명의자인 계약 당사자 본인의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한다든지 또 대리인 위임장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당연히 부모님 또는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위임장, 또 본인 발급의 위임감증서가 있어야만 하고 또 소유 배우자 본인의 처분 의사를 통화를 하면서 확인하고 또 녹음을 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 본인의 처분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본인 의사 확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통상은 계약 체결 장소에 불참석하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는 중개인 등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매수인 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
핸드폰에 통화 내역이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 참석자 모두가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할 것, 그 다음에 그 소유 명의자에게, 불참자에게 주민번호가 무엇인지,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주소, 또 대리인으로 대신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매각이나 임대차 의사 여부가 있는지, 또 금액은 얼마인지 이걸 말하라고 하고 이를 동시에 녹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나 중개인이 그 소유 명의자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다시 말하면은 매매 대금이라든지 또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또 잔금 기일, 명도 기일, 근저당권 등기를 발송해야 된다는 내용 등 핵심적인 조건사항을 설명해 주면서 또 이 또한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항상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선화기가 되기 때문에 녹음용 핸드폰을 가지고 따로 녹음도 하고, 또 녹음용 핸드폰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디지털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례 설명드립니다. 분다고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패소 사례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은 30층에 전세로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개사무소에 들렀는데 마침 해당 동의 20층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하고 20층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체크를 했는데 역시 평소에 엘리베이터 자주 만나던 40대 부부였습니다. 매우 싹싹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또 대화도 잘 나누던 사이였기 때문에 금방 경계심이 무너지고 바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계약 체결 장소에 마침 남편이 안 나오고 부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호주 출장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 명의자는 바로 그 남편입니다. 부인이 남편 대신 인감도장 가지고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매수인인 30층 전세입자 부부는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갑자기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20층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사실은 이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였고, 남편이 잠시 외국에 나가서 별거 중인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남편방 아파트를 매각해버린 것이 실체입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게 되자 30층 전세입자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싹싹하고 자주 얼굴을 마주치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본인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20층 남편이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나는 매도한 사실도 없다, 대리권을 부인에게 수여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자 중개인도 어쩔 줄 모르고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20층 부인에게 속히 해결하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시세가 올라서 30층 부부가 20층 남편을 상대로 계약이 유효하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대리권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상 가사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소유 명의자 몰래, 배우자 몰래 처분하는 것은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소유 명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는 고령이거나 중환자일 경우에도 더 두드러집니다. 경기도 이천의 전답 만평을 소유한 고령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기지 못할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큰아들과 딸들은 간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리한 사건에서는 둘째 아들이 어머니 집으로 가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해당 전답 만평을 급히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중개인은 서울 사는 지인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 좋은 매물이 급하게 나왔으니 이걸 사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서울에서 자기 합수표로 매매대금을 준비해서 둘째 아들에게 교부를 하였습니다. 잔금도 역시 다 지급을 하고 매수인 명으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원래 일주일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2달을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초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속재산 협의를 하던 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몰래 어머니 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평소 살아상전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위 토지 전답을 팔 수 있으면 팔아달라고 누누이 부탁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곧바로 매수인명으로 이전 등기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무권 대리를 이유로 가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경우에 서울 사는 매수인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인 어머니의 매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기 때문에 매매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도
대리인 발급이 아니라 본인 발급으로 떼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반드시 소유 명의자 본인과 통화를 해서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녹음해야 안전합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권 대리인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서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중재산도 많은 분쟁의 대상입니다. 종중이 종손에게 명의시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종손이 몰래 매각하는 경우에도 종중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지에 많은 묘소가 있는 경우라든지 선산이라고 느껴지는 경우, 또 실제 소유는 종중 소유가 아닌지 등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체크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등기부등본이나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합니다. 또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그 해당 부분에 관한 명의를 체크해 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 소유자 선조가 개인명으로 되어 있었는지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는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폐쇄등기부등본이나 구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현재 소유자의 아버지가 5살 또는 10살 때 매수한 거로 나옵니다. 토지가 매매가 된 시점에 그 매수한 사람의 나이가 5살인지 10살인지 이런 걸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중 이외에 또 다른 단체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또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라든지 또 사원명부라든지 또 처분에 관해서 주총 결의서, 이사회 결의서, 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여러 가지 처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중요한 재산을 주주총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등기를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중재산도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첫째로 종중 회장이 대표권이 있는 진정한 회장인지 여부는 과거에 그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던 당시의 총회 의사록을 확보해서 체크해야만 합니다. 또 총회 결의가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원들 전부에게 소집 통제가 제대로 돼야 되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출력돼야만 됩니다. 종중부동산이 처분되기 위해서는 종원 총회에서 결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총회 의사록을 확인해서 제대로 처분 결의가 있는지를 체크해야만 됩니다. 간혹 종중 집행부가 돈 욕심 때문에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만 상정해서 졸속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돈이 종중으로 들어가나요? 종중 임원들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나요?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총회 의사록, 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그 처분 결과가 행해진 총회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종중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매수대금을 지급할 상황에서 그 돈이 종중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지 또 어느 용도로 쓰일 것인지 체크해야만 합니다. 종중 임원 개인인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계약 당사자 본인 의사 확인 문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개인에 의한 관리부동산 전월세 사기가 많습니다. 실제 건물주는 월세 받기를 원하는데 관리부동산인 중개인이 전세로 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리 권한을 수여하였는데 중개인은 자기가 다른 투자처에 돈이 필요하니까 전세 1억에 해당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세입자는 이런 내막을 모르고 전세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대리 권한 없이 계약 체결된 것이 들통나는 경우, 발각되는 경우에는 차액 9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관리부동산 전월세 사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통상 작은 원룸 건물, 오피스텔 건물의 전세입자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동산이 뭐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전세계약을 덜커덕 체결하게 됩니다. 대리인 위임장 이런 거 제대로 확인할 만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2, 3년 지나서 건물주 임대인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건물주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 본인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전세입자 과실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 당사자 본인 의사 확인 문제는 누수라든지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불법 증축 문제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무겁습니다. 부수적인 하자는 손해액으로 서로 정산할 수가 있지만 계약 당사자 문제는 계약 자체가 전부 다 무효로 되어버리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꽝입니다. 계약이 통째로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데, 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돈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더 엄중하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2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